2020년 이후 증시 향방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식쟁이들이 이제 차트만 본다던가 재무제표만 본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버튼업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을 먼저 보고 이제 경제까지 보느냐, 기업, 산업, 경제,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까지 포함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글로벌 경제부터 보기 시작해서 기업을 보는 스타일이 있는 거죠. 10년 채권 차트부터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TNX라고 해서 이제 10년 미국 채권이에요. 10년 미국 채권. 미국 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채권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급락을 했고, 급락을 한 다음에 반등이 왔죠. 반등이 왔을 때, 이게 급락을 할 때, 급락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6%의 채권을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채권은 시장 내에서 사고팔고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역으로 보시면 돼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채권 가격 10%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9천만원에 사서 만기에 10년 후 만기에 1억을 받는 조건이죠. 그렇게 따지면 채권 수익률이 10%라고 했을 때 9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익률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낮아져서 1%라고 쳤을 때는 얼마가 되느냐, 9,900이 되는 거예요. 9,900. 그러니까 가격이, 그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9,9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900만원 번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런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 메이저 증권, 메이저 자산운용사라고 할게요. 메이저 자산운용사들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30%에서 40% 정도를 비중을 해요. 꾸준히 끌고 가는 메이저 자산운용사들은 40%에서 30% 정도를 채권의 비중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말뜻은 만약에 이 채권이 수익성이 좋아지면 채권에 더 비중을 실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그럼 TNX가 이제 10년물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면 지금 꼬꾸라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급락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쌍바닥을 찍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해되세요? 최근에 쌍바닥을 찍었다고요. 쌍바닥 찍고 반등 나와서 여기서 지금 살짝 돌파할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채권의 물량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주식시장으로 채권에 투자한 자금들이 회귀한다는 거죠. 그것도 자금이 많이 늘은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투자한 사람들도 마저 빠져나와야겠죠. 그러면 돈의 유동성은 점점 커지면서 실물 자산으로 이동을 한다.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TNX를 봤으니까 채권 가격은 어때요?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죠. 그럼 여기서 물량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다시 눌리는 형국. 그럼 채권 가격의 하락이에요. 지금
이건 채권 가격이에요. 30년물 채권 가격. 예. 지금 본드 프라이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 자산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주식에서. 지금 형국은 실물 자산, 즉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등등 실물 자산들이 상승할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보여드렸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원자재 지수라고 해서, 자, 이건 원자재 지수예요. 원자재 지수. 원자재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쭉 횡보를 했죠. 횡보하다가 지금 몇 번의 바닥을 찍었어요. 두 번, 세 번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이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기본적인 여건이 채권도 지금 물량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지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이해되세요? 원자재 지수를 보시면 원자재 지수랑 코스피랑 이제 연관해서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2018년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2018년도 상승하다가 막바지 무렵에 하락을 한 거예요. 하락을 하면서 흘러내린 형국이죠. 그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이렇게 흘러내린 형국. 다시 반등이 나왔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관성이 상당히 커요. 네. 물가, 원자재 지수는, 그러니까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만약에 라면으로 계산했을 때 1,000원에 팔던 라면을 1,100원에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원자재 지수가 상승을 하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가. 판매하는 물품들, 모든 물품들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원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을 받는 비중은, 그러니까 수익성을 가져가는 비중은 20%든 30%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면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만큼 곱해서 올라가는 거죠. 판매 가격이. 그냥 예시를 들었을 경우에 500원에서 이제 1,000원으로 올라갔어요. 500원에서 10%는 얼마예요? 50원이죠? 1,000원이면 얼마예요? 100원이죠? 수익은. 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여건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일단은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네.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 투자하실 거예요? 그 전에 투자해야겠죠. 네. 지금 전반적인 여건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여건이. 그럼 운송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운송사업에서 이제 원가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원유겠죠. 원유.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원유인데 쭉 상승하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는 흐름이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도 결국에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원자재에 원유도 포함된 거니까 어쨌거나. 네. 그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여건이 돼 있다. 그러면 돈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3%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3% 하락한다. 제가 500원 갖고 라면을 사 먹을 수 있었어. 근데 1,000원이 됐어. 그럼 1,000원 주고 라면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500원대에 벌었던 돈들 추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거죠? 대신 은행 이자 들어갔다 치고 한 3%나 먹었다 하더라도 예. 이건 좀 예시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세게 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것만 보시는 것 같은데 달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자 보시면 1000원대까지 갔었다가 다시 올라탔었죠. 한국 기준 달러예요. 한국 돈하고 달러랑 바꿀 때 기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07년도에서 2009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서 2009년도까지 급등을 했죠.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2008년도 말에서 200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로 급락을 했죠. 역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의 흐름. 한국 원화 달러랑 이제 그 코스피랑은 역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처럼 과격한 흐름이 나올 때 특히 더 심해요.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상승한 거 채권으로 가기 위한 상승이에요. 뭐 이번 정권이 잘못해서 이런 상승이 나왔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버릴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 내수가 망가지는 거지 왜 수출이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날아다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날아다니는데 굳이 우리나라들이 거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데 우리나라 기업을 버릴 이유가 있어요? 없겠죠. 내수 기업들은 자제를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럼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이게 딱 2007년도 고점 딱 찍었을 때 2007년도 고점 딱 찍고 그 부근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얼마 상승을 못했죠? 그 부근에서 놀고 있다고요. 이렇게 가다가 그 부근에서 놀고 있다고요. 최근에 제가 계좌 공개를 처음 했던 게 2003년도인가? 그게 제가 제일 수익률이 좋은 게 1100%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 1600% 정도 가잖아요. 네. 1600% 정도 가는데 지금 이런 악조건에서 그냥 횡보하는 조건이죠. 횡보하는 조건에서도 수익이 난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물론 이거 제 자랑으로 볼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의 문제지 단기로 얼마를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물론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네. 제가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주식 유튜버 중에서는 자금 계좌 까는 사람들 보면 자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5억이 넘는 계좌를 까신 분들은 꼭 그거 확인하세요. 전문 투자자 등록하시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등록하신 분은 징카고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징카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뭐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네.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에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만약에 동영상으로 조작을 했다, 수익률을,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린 거죠. 네, 저버린 케이스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잡아내는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전문 투자자 등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접은 사람들도 있던데 뭐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접는데 뭐 그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믿진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어차피 접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추천해서 돈 버는 사람들 상당히 나쁘게 보는데 물론 나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 천문학적으로 돈을 번다는 식으로 광고하면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 자칭 전문가라고 할게요. 자칭 전문가라던가 자신을 속인다던가, 그러니까 회원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유사투자자문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욕을 하는데, 자산운용사, 투자자문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겠죠. 주식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만약에 수익률을 장난을 친다던가, 자신의 계좌를 동영상으로 장난을 친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물론 자산운용사들은 그런 거를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알아서 회원가입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소규모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저는 제가 주식을 운영하면서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리고 1원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겠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전문 투자자도 등록을 안 해놓고 5억 이상은 계좌를 깠다. 그 사람은 전문 투자자 무조건 까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계좌 깐 걸로 인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 수익을 얻는 거에 대한 건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식 추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나, 투자 자문으로 주식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뭐 강의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나, 유튜브에서 광고로 수익 창출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다고요. 다 주식으로 돈 벌어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똑같은 기준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유사투자자문, 얘는 유사투자자문을 해. 얘는 유사투자자문이 아니야. 개인 투자자야. 개인 투자자라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여기는 광고 유튜버기 때문에 광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일단 이 정도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를 봐야겠죠? S&P 500 미국 증시, 이게 딱 급락하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까지 발생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미국이 상승한 흐름이에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을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다소 늦어진 것 뿐이지, 지금 몇 년이 늦어진 거야 지금 솔직히. 7년이 늦어진 상황이에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더 더디게 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야? 중국 상해 종합지수 보실까요? 이거죠. 지금 급락이 이거예요. 그리고 아직 바닥에서 돌고 있어요. 중국은 아직도 바닥에서 돌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반등도 오지도 못했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반등이 왔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반등 오지도 못했다고요. 중국은. 물론 성장률이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겠죠.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 옛날에 개발도상국일 때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우리나라 IMF 터졌죠. 왜 IMF 터졌을까요? 까불어서 일본한테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오만해서 부채를 끌어다 썼으니까. 안 망한 기업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제일 큰 대우가 망했죠.
대우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이 뭐 경제 성장을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앞으로 수축 사회이기 때문에 수축 사회가 무슨 의미냐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미국이 3% 정도예요. 그런데 중국이 5%예요. 그럼 2% 정도 차이죠? 그렇게 오래된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3%대를 찍는데 중국이 5% 찍어요. 그럼 누가 더 우월한 거예요? 지금 이미 그쪽은 인건비도 오를 만큼 올랐는데, 네? 중국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오르는 케이스 많이 오르긴 했죠. 올랐으니까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중국은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그냥 국가 자체가 공장이라고요. 이제 자기네 기업들로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상황이 들었어요, 이제. 중국도 결국에는 고용 실업률이 발생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나라 같이 머리 복잡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튈 구간을 기다리시면 된다. 2020년 이후 향방은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네. 좀 대세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태껏 고생시켰는데, 여태껏 고생시켰다는 걸 매물소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올해 매물소화한 종목들을 봤을 때, 올해 매물소화 종목들이 튈 때 제대로 튀죠. 그 정도로만 보세요. 저는 흐물흐물하게라도 이 정도 속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차라리 이 정도 속도라도 더 멀리 가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되세요? 이 정도 속도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속도로 여기까지 가는 게 더 좋다고요, 저는. 속도를 좀 늦게 가더라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해먹고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많은 것들을 언급해 드린 것 같아요. 뭐 달러에 관해서도 보여드렸고, 대체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들, 지표들 다 보여드렸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들이에요. 그 외의 것들도 당연히 체크를 하겠죠. 굳이 그런데 지금 이 2020년 이후에 향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굳이 다른 거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